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쉬웠든 어려웠든 여러분들 정말 이때까지 노력하셨던 것들을 오늘 또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쏟아 놓다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긴장도 되고 그 다음에 알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들죠. 그런 기분이. 근데 여러분들 각각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그런 감정에 휘말리셨을 텐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너무 한 번의 결과를 다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지방직 시험을 비롯해서 다른 시험들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 충실히 준비하셔서 또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쉽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좀 있어요. 2개 내지 3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많게 보면 4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좀 봤더니 일단 뒤에 제가 좀 몇 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맞췄으면 전체적으로 쉽게, 그래서 뭐 90점 이상 또는 만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문제마다 족족 틀려줬다. 그러면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근대사 문제가 11문제가 나왔고, 근현대사 문제가 8문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시대통합 문제가 한 문제인데요. 이 시대통합 문제가 이제 평양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쵸? 지금의 북한의 평양 지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정답이 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답 기준으로 보면 근현대사가 9개까지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추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여러분 한국사 교과서를 보시면 전체 단원에서 정근대사, 즉 조선시대까지의 단원이 상당히 적어요. 압축해서 정리해 놓고 대부분을 이제 근현대사 부분으로 할애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공무원 시험에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이 정도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원래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책형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번 문제, 박정희 정부의 60년대 정책인데 이게 제시문이 뭐 수출의 날 기념식 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수출의 날 기념식이 이제 64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60년대 박정희 정부에 관한 정책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집권, 박정희의 집권 시기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시기를 대통령이 된 이후를 보느냐, 아니면 5.16 이후의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1번 선지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권이란 말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라고 해석을 하면 브라운 각서가 무조건 돼요. 되는데 만약에 군정기간도 집권 아니냐라고 하면 5차 개헌의 직선제 개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부분을 짚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1번 선지를 만들 때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지 말고 여야 합의하에 이런 좀 수식어구를 넣어줬으면 확실히 그것은 이제 9차 개헌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집권은 대통령이 된 이후의 상황으로 보시면 뭐 되는 문제고 근데 제시문 자체가 조금 그런 난해함이 좀 있습니다. 14번 문제가 남인의 활동을 묻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시문은 뭘로 썼냐면 예속 논쟁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예속 논쟁에서 우리가 항상 서인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송시열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송준길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송준길, 송시열. 뭐 사실 수업 시간 중에는 많이 언급을 하지만 그 송준길을 비판하는 남인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송에서 남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남인들이 향후에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느냐 황국에서 어땠고 뭐 정조 시기에 특히 남인들을 많이 등용하죠. 탕평정책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서 좀 제가 봤을 때 14번 문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엔 소총회 있죠. 48년 유엔 소총회 결정 2월 26일 날 나온 거 남한 단독 선거
그 다음에 50총선거가 실시되는 뭐 요런 부분들에 관한 사료인데, 이게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많이 다루던 거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또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풀면서는 정답을 못 찾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사 문제는 사실 난이도 자체는 쉬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았어요, 절대. 그런데 문화사 영역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쪽에 공부가 약한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요. 뭐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송나라 양식을 계승했다, 경천사지 십층 석탑, 원나라 양식이다. 이거 맨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서 선지가 어떻게 뽑아졌죠?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 원의 양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 나왔어요. 뭐 대동여 지도,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국 지도,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도 지도, 그 다음에 뭐 천상열차 분야 지도 다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쉽다고 하면 쉬운데 문화사 영역이 공부가 약한 분들은 많이 반복을 해도 워낙 다양한 사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물들이 나오고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공부는 했으나 책꽂이에 책은 다 올라가 있는데 항목별로 꽂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사 영역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객관적으로 쉬웠지만, 그래서 점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 또 문제가 조금 또 근현대에서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강화도 주학과 조청 상민 수령무역 장정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찾는 건데, 사료를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게 또 약하면 안 되고, 근데 선택지에 근대사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 사건들이 일어난 해를 알아야 또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홍범 14조의 내용을 찾는 건데, 이게 이제 홍범 14조 하면 갑오 2차 개혁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오 2차 개혁에서 또 우리가 탁지 아문이 탁지부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홍범 14조는 갑오 개혁을 실시하는 그 시점에서 고종께서 발표하신 거라, 거기는 아직까지도 탁지 아문으로 제정을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탁지 아문으로 제정을 일원화하는 게 1차 갑오 개혁의 내용이라고 배우지만 홍범 14조에도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좀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가 좀 취약한 학생들은 18번이나 19번도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분석이 좀 어려웠던 것은 요거 1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나왔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거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민국 원년 3월 1일에 뭐 일어난 3.1운동을 언급합니다. 민국, 제국이 민국으로 된 거는 이제 뭐예요? 대한제국이 민국으로 된 거는 3.1운동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시정부라는 걸 찾아낼 수 있지만 좀 어려웠고, 제시문이 어렵어요. 선택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3번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 정부 시기의 60년대 정책을 찾는 것도 좀 난해했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4번 예속 논쟁 문제도 역시 사료 분석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어떤 학생들은 의외로 또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출제 영역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 도구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요거 오타가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좀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 도구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대사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뭐 고국천왕에 했던 진대법, 그다음에 요게 조금 또 어렵진 않은데 순서 배열 문제니까 중요하죠. 4세기부터 7세기 삼국의 정치 상황을 가지고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고, 나당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찾는 것이었는데, 원래 나당 전쟁에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매서성 기벌포 전투 이후에 일어난 일을 찾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체로 그 인접한 사건들을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뭐 그냥 통일신라 시대의 그런 문제들, 뭐 국학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세 문제가 나왔죠. 전민 변종도관, 특히 공민왕 때 신돈의 건의로 설치된 얘기, 그 기능을 물었고요. 서희의 외교담판과 강동육주획 등 관한 문제인데, 이걸 또 여진족 그 동북후성 싸운 거 물리치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문화유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고려시대 문화유산은 성불사 응징전, 그다음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고달사지 승탑, 직지심체우절 나왔는데, 이게 문제에서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그 문제를 내신 분이 그렇게 냈는지 인쇄과정에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웅진전이라고 문제 나왔더라고요.
웅진전이 아니라 응진전입니다. 응진전이라고 하는 원래 관음보살을 모시는 그 법당이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에 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막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사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인들의 활동 물었던 거, 그 다음에 삼포해란과 임진왜란 사이의 사건, 그 다음에 삼포해란이 중종인 거 알고 임진왜란이 선종인 거 알면 찾으면 되겠죠. 답이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가 답이었습니다. 대동법 실시로 인한 어떤 결과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천문도시도 요거 나왔던 거고, 그 다음 근대사 세 문제 나왔어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작년 국가직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과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 사이에 일어난 사건하고 홍범실사조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강점기 세문학 나왔습니다. 임시정부에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령 시행 시기. 회사령이 시행되는 시기가 10년부터 20년 아닙니까? 그때 일어난 일. 만주사변 31년과 태평양전쟁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뭐랄까 일제 패망은 사실 다가오는 건데 만주사변 31년하고 태평양전쟁 4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 자,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 아까 말씀드렸던 60년대 상황, 그 다음에 유엔 소총의 결정과 50청 선거 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시대통합 문제 말씀드렸던 평양 지역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여기서 뭐 쌍성 총관부 설치, 화주죠. 망이 망소에 난 공주 명확소,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로 사건 대동강이니까 답이고요. 조선 형평사는 진주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데 지역 문제를 가지고 시대통합으로 된 것이다. 됐죠? 자, 그럼 간략하게 전체적인 문제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와 팽이형 토기냐 화분형 토기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밑바닥이 평평하면 화분형 토기라고 하고 약간 뾰족하면 팽이형 토기라고 하는데요.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붉은 간토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그럼 비파형 동검을 사용한 게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수전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한나라 화폐인데 철기 시대에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슐리안형 주먹토끼는 특히 구석기 시대 중에서도 전기 구석기 시대 유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을 많이 생산한 나라가 변한이거든요. 그 변한 같은 사만의 국가들이 탄생하는 것은 역시 철기 시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가볍게 갈 수가 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자,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봄에 쌀을 대여를 해주고 가을에 그것을 납부하도록 하는 춘대, 추납 제도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시행한 왕은 누구냐? 고구려의 왕이죠.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자, 이 제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진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대법. 자, 그래서 정답을 진대법으로 찾으면 돼요. 2번이에요. 맞죠? 그럼 낙랑군을 축출한 사람은 누구냐? 313년에 고구려의 미천왕이죠. 한사군 중에 마지막이었던 낙랑군을 축출하죠. 그 전에 미천왕이 311년에 서한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14년에는 대방군을 축출하죠. 자, 백제 침입으로 전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고국천왕이 아니라 고국원왕, 미천왕 다음의 왕이죠.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대왕 때 사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평이하게 가고 있어요. 자, 신돈 얘기 나왔어요. 신돈 나왔으면 공민왕 때 맞죠? 도감을 설치하는데 임시기구 도감이 뭐 하는 거냐면 전민을 빼앗은 자. 여기서 전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밭전자에다가 민, 백성 민자를 쓰는 거죠. 억울하게 빼앗긴 땅 찾아주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전민 변종 도감에 전민, 땅과 백성을 변정, 조사하여 바로잡음, 그죠? 조사하여 바로잡는 임시기구, 이것이 도감이죠. 도감.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찾는 거라서 답은 3번으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맞죠?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일은 경시서에서 해야 되겠죠. 물가 감독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감독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를 조절한다 그러면 상평청이라고 해야 되지만 물가를 감독한다 그랬으니까 과도하게 금액을 청구해서 받거나 이런 것들은 경시서가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조사해 처벌하는 거죠.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3사입니다. 3사. 그런데 이제 요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회계 업무라고 하면 3사가 되는데, 자, 국가 재정을 총괄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놓고 보면 국가 재정을 총괄한다 그러면 이건 호부잖아요. 호부. 그러니까 호부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구고 그 아래에 세부적으로 다른 기구들이 있는 것일 텐데 그 중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3사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의 총괄로 나눠보면 호부와 3사 이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 업무의 총괄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3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는 것이고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들에게 녹가정을 지급했다. 녹가전이 지급된 것은 이제 강화도 시기, 강도 시기,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개경 환도 이후 원종이 지급을 했어요. 요렇게 녹가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나중에 과전법을 이제 시행할 때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구를 급전도감이라 그래요. 급전도감. 그러니까 급전도감의 일인 거지 이게 전민변종도감의 일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들을 조사하여 바로잡는 것이 전민변종도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예요. 정말로 많이 나오고요.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겁니다. 지금 서희의 외교 단판이죠. 서희가 왜 외교 단판을 하러 갔냐면 이게 고려 성종 때 거란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거란의 침략 거란의 침략 이후에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서희가 군사를 끌고 나가서 이제 외교적談판을 벌이는 건데 거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었어요. 먼저 거란이 당시 이제 거란은 요라는 나라를 세운 상태죠.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고려 영토 중 상당 부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너희들의 고려의 영토를 상당 부분 거란에게 반환해라 이런 요구죠. 그냥 고려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왜 거란과 교류하지 않고 먼 바다를 건너 송나라와 교류하느냐, 그게 불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고려라는 국명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거란의 수도도 고려의 영토로 포함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송나라와 교류를 못했냐, 왜 송나라와 교류하고 그 다음에 거란과 교류하지 못한 이유는 여진족이 가로
막고 있어서다. 만약에 여진만 없다면 우리가 너희들과 굳이 피하고 교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거란이 지금 고려를 압박하는 이유는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고려가 송나라 편을 들까봐 그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고려랑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서희가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땅을 되찾아 성부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너희랑 교류하겠다. 송나라 단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서희는 강동육주를 소선용과 담판에서 얻은 것이 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서희가 펼쳤던 그런 논리가 저런 논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종의 폐위는 서북면 도 순검사 강조의 정변 때문인데 이 강조의 정변이 최근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종이 즉위한 거예요. 그래서 현종 때 거란의 3차 침략을 귀주성에서 물리친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귀주 대첩인데 이거는 감감찬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진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은 것은 고려 예종 때 윤관이에요. 윤관이 숙종 때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해서 별무반을 만들고 그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진을 격퇴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게 1107년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란과 여진과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됐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게 장수왕의 수도, 천도, 맞죠? 남진 정책. 그럼 평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것도 평양. 그럼 평양 지역과 관계가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쌍성 총감부가 설치된 것은 화주인데 이 화주 지방은 지금의 함경도 지역이에요. 관계가 없고요. 당시 망이 망소위가 고려시대에 난을 일으켰을 때 무신집권기죠. 정중부 집권식인데 명확소였어요. 지금의 공주지역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대동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평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선영 평사 제가 23년에 백정들의 신분 차별 철폐 운동이라기보다는 신분에 대한 차별은 법적으로 가부개혁 때 이미 폐지됐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조선영 평사인데 경남 진주에서 만들어져요. 이건 지명을 되게 많이 묻는 문제예요. 진주입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 사건 전투 이후의 일입니다. 이근행이 매소성에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당전쟁 과정에서 675년에 당의 육군을 지금의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매소성에서 격퇴한 그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670년에 기벌포 전투 이후에 나당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것은 백제 멸망 시기예요. 백제 멸망 이후에 웅진도독부 설치한 거고 그 다음에 복신가 도치 및 부역군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가 멸망해야 돼요.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끝난 게 이 외수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663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매서성 이전의 일이고 김음돌의 반란, 김음돌 모욕 사건이라고 하는 게 통일신라 신무랑 때 왕권 강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한 것도 역시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무랑이 설치한 교육기관입니다. 둘 다 신무랑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그죠? 통일전쟁 이후에 우리가 문무왕이 죽고 그 다음에 신무랑이 즉위하면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배열인데 크게 나왔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누굽니까? 우상국을 정벌한 건 신라의 지증왕이죠. 지증왕이면 6세기 왕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고구려가 서한평을 점령한 거. 아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낙랑군 축출 이전에 요동으로 랴오동 반도로 들어가는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서한평을 점령하는 게 311년의 일이거든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죠. 미천왕입니다. 4세기. 자, 백제가 대하성을 점령한 것은 백제 의자왕이에요. 의자왕이 신라 선덕여왕 시기에 쳐들어가서 바로 대하성과 그 다음에 40여 개 성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642년이라서 7세기의 일이에요. 신라가 금강가를 병합하였다. 이게 법흥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멸망한 거고요. 이게 532년이니까 6세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증왕과 법흥 사이에 누가 더 빠릅니까? 지증, 법흥, 진흥왕이잖아요. 그렇죠? 신라 6세기 왕들 중에서 지증, 법흥, 진흥, 그 다음에 진지, 진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지중왕이 빠르죠. 제일 빠른 게 나고요. 그 다음에 나가, 라, 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8번 문제.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지 자체는 이걸 웅진전이라고 오타를 냈어요. 웅진전이라 응진전입니다. 성불사 응진전은 이제 다포 양식이 맞죠.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은 원이 아니라 송의 석탑 양식을 모방을 한 거고요. 원의 석탑 양식을 만약에 모방하려면 요거는 모방했다고 하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대리석으로 만든.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는 거죠. 월정사 팔각구층은 송나라 양식 고려 전개 석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통일신라의 팔각 원당형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 승탑 중에 통일신라의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 같은 경우 보면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고려시대 문화사 정리하면서 항상 고려시대에 팔각 원당형을 계승한 거 하면 고달사지 승탑 또는 원래 이름이 이제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인데 승탑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팔각 원당형이 아니다. 사각형으로 생긴 건데 자꾸 팔각 원당형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승탑이다라고 오답을 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법천사 지광곡사 현묘탑이에요. 걔는 팔각 원당형이 아니거든요. 그게 고려시대 고달사지 승탑하고 법천사지 지광곡사 탑 또는 현묘탑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직지심체 요절은 우왕 때 만들어진 거죠. 이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이 맞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은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9번 문제. 조선시대 지도와 그 다음에 천문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대동의 지도 김종호가 그렸고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태종 때 그려진 건데 중국에서 들여온 고려만국 전도가 아니라 혼일 강리도와 성교 광피도예요. 성교 광피도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지도를 첨가한 거죠. 그럼 고려만국 전도는 뭐냐? 이 명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린 것이고 이게 조선 선조 때 유입이 되어서 조선인들의 세계관을 바꾸죠.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전혀 관계없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조선 태조 때 그려진 천문도인데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하여 그렸습니다. 별자리 표시한 글이 맞고요. 만원짜리 지폐 뒤에 있는 문양이라 그랬죠. 동국지도는 세조 때 양성지가 그린 것도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면 영조 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최초로 축척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합니다. 이게 백리척이에요. 백리척. 그리고 방한법을 또 그죠? 모눈종이처럼 생긴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백리척을 적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맞습니다.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요게 뭡니까? 지금 1608년이면 광해군 즉위 연도예요.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건의해서 자, 이 제도를 시행했답니다. 민결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죠? 임진왜란 이후에 유성룡도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성취되지 않았고 1608년 광해군 즉위 시기에 이게 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공납제도를 개혁하여 그렇죠? 가호별로 납부하던 토산물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로 거둔 거죠. 쌀이나 동전이나 포목으로 거둔 건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동법. 그럼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면 상업이 발달합니다. 왜?
대동법으로 정부가 쌀로만 거두니까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하여 공인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인들이 관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상업이 발달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장시가 확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공납제도의 폐단, 즉 박납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맞고요. 정부가 이제 정부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납품하라고 하는 상인이, 이 특권 상인이 공인인데 공인들이 이걸 조달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것은, 자,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포 2필을 거두는 것을 한 필로 줄여주면서 부족한 군포를 어떻게 보충할 거냐,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그걸 고민해봐라.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을 거두거나 부유한 상민층에게 선무 군간포를 징수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민들이나 염전에서 거두는 어염세나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세나, 또 수령들이 자체적으로 거둬서 쓰고 있었던 은결과 여결에서 나오는 세금, 은여결세, 이런 것들을 균역청이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자, 정교의 대한견연사에서 사례를 뽑았고요. 만동묘와 서원을 했었다는 얘기, 그죠? 그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쫓아내는 얘기예요. 그 만동묘와 서원을 폐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자, 이게 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관한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 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사창제 맞아요. 황곡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전 회통 맞습니다. 대전 통편을 이제 보완했죠. 비변사 기능을 강화한 게 아니라 비변사를 해체하죠. 그래서 3번이고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양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12번. 이게 사료가 조금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 헌법이죠. 임시헌장입니다. 자, 정부 수립이 이제 4월 11일이거든요. 상하 임시정부가. 그래서 원래 임시정부 헌법은 헌장으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뭐 임시, 약헌 이런 이름을 개정 과정에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민국원년이라고 그랬어요. 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제국이었잖아요.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민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민국 원년을 1919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3월 1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그죠? 3월 1일 3.1운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라는 걸 알면, 자,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기관지 독립신문이나 독립공채 발행이나 연통제 또는 교통국 전부 다 임시정부와 관련이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전환국이라는 건 80년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보면 풀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전환국이나 방문국이나 또는 기기창이나 우정국이나 이런 근대 기구들이 또 중요한 겁니다. 자, 13번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가일축 노력할 것을 요망하고,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뭐 등등등,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시문 분석이 조금 어렵다 그랬죠. 원래 제시문 분석이 어려울 때 여러분 빨리 보기를 보셔야 돼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뭐 3.1 민주국 선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베트남 파병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현대사 문제이고, 뭐 최소한 이것이 박정희 정부가 됐던 아니면 뭐 정부 수립 이후의 어떤 상황이 됐던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보니까, 자, 수출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같은 거 시행할 때 수출 주도형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이었고요. 70년대 이후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이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가 완전한 거의 뭐 대부분 농업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어떤 큰 성장 동력이 되는 시기가 60년대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이라는 게 1964년에 열려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박정희 정부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신문 분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정부가 헌법을 개정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있고 나서 1962년에 5차 개헌을 하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내각제였으니까, 국회 이제 양원제였죠. 이거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면서 이거를 간접선거로 하지 않고요, 임기 4년에 직선제로 개헌을 해요. 국회는 단원제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나서 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3공화국이 수립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3공화국이 수립이 되어서 자, 5대 임기가 1963년부터 67년이고 6대 임기가 1967년에서 71년이에요. 맞죠? 그럼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한 번 더 있죠. 요게 아까 말했던 요게 5차 개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969년에 헌법은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하니까 삼성 개헌을 해요. 3번 할 수 있도록 69년에. 이 삼성 개헌이 6차 헌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7대로 나왔다가 김대중을 이기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직선제로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때 뭐 합니까? 자, 유신 개헌을 하죠. 이게 이제 7차 헌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박정희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군정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권이라고 하는 것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을 포함하여 권력을 모두 행사하는 시기로 본다면 이것도 맞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브라운 각서가 나왔잖아요.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미국 대사 브라운이 우리 각서를 써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더 확실하잖아요. 박정희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으로. 그랬을 때는 4번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요거는 이제 반민특위 문제는 1948년 우리 정부가 8월 15일 날 수립됐고 9월에 반민법이 제정이 됐고요. 10월에 반민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죠. 3.1 민주구국선언은 76년이라서 유신 정권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가 맞지만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유신 반대죠. 유신 반대. 유신 반대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이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추진한 것을 찾아줘야 되는 게 문맥상 맞는데, 1번 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집권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본다면 크게 문제 없이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이 송중길이라는 인물은요, 예송 논쟁 과정에서 송시열과 같은 편이에요. 얘네들이 서인이에요. 여기에 반대했던 남인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윤휴나 또는 허적이나 허목 같은 사람이 있죠. 허목이나 그 다음에 또 윤선거나 요런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송중길이 올린 차자를 봤더니 상복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 즉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체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는 이 글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자, 이 사람이 어떤 붕당에 소속된 사람인데 예송 논쟁에서 서인들에 대한 그 주장이 자신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인과 다른 입장에 있는 남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시문을 여기서 뭐 이러면 이 체의부정에 관한 얘기를 막 해석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장의 요지가 지금 예송에서 서인의 대표격인 송중길의 얘기가 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남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인은 경신한국 때 서인이 잡았지만 기사왕국 때는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 책봉되면서 이거 서인들을 몰아내고 장희빈이 중전되는 거 아닙니까? 인현왕후 쫓겨나고 맞죠?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나중에 이건 뭐 그 전에 서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조 때 왜 남인들이 많이 나오냐면 정조는 노론 중에서도 벽파 세력보다 시파 세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벽파와 시파는 사실은 남인이냐 서인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거든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애처로워하는 쪽이 시파라면 그 시파에는 노론 일부와 소론과 남인들이 많아요. 특히 정조가 의도적으로 남인들을 끌어들여요. 도산서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인들 중에서도 영남 남인도 있지만 또는 경기 남인들이 있잖아요. 그 정약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기 남인들. 자, 그 다음에 이와 성원의 문인들은 주로 서인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들은 원래 이제 이황의 제자들이 많죠. 정답은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되는 거죠. 15번 문제. 삼포해라는 1510년 중종 때 부산포, 제포, 연포에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발발은 1592년 선조 때예요. 맞죠? 그럼 중종과 선조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으면 됩니다. 을사사화가 명종 즉위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국대전의 반포는 성종이라서 그 이전이고요. 향약 집성방은 세종 때라서 역시 안 되는 거고요. 자, 갑인자도 세종이에요. 자, 원래 주자소를 설치한 게 누굽니까? 활자를 만드는 태종이죠. 태종이 여기서 무슨 글자를 만들어요? 개미자. 개미년에 개미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인자, 뭐 경자자, 병호자 이런 것들 또 식자판 조립 방식의 개발 이런 것들이 세종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회사령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령이 20년에 폐지가 되잖아요. 회사령은 이제 회사 설립 시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에 제정되어서 20년에 신고제로 바뀌어서 회사령이 없어질 때까지 상황이죠. 그럼 이때 상황을 보시면 삼비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시작돼서 34년까지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령 시기는 안 되고요. 국가총동원법도 중일전쟁 이후에 38년에 제정됩니다. 안 되죠. 남면북양 정책도 역시 30년대 상황이죠. 안 돼요. 그러면 자, 보통학교 수업연원을 4년으로 줄여버려서 조선교육령을 1911년에 발표한 게 이게 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6년으로 늘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기에 겹치는 것은 1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17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소총회입니다. 이 소총회가 국회를 구성하게 하는데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한국임시위원단이 오는 건데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죠? 원래 그 전에 유엔에서 총회가 열려가지고 한반도 총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8개 나라로 구성된 한국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조직을 해서 보냈는데 소련이 북한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가 열려가지고 그러면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곳에서만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이 결론을 1948년 2월에 남한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 김구 선생 등이 남북 협상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의에 따라서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미 군정청은 우리나라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잖아요. 9월 8일 날 들어와서 9월 20일 날 미 군정청에 설치를 선포합니다. 훨씬 전 얘기고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48년 5월 10일 다음에 이제 7월에 헌법 제정하고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군정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미 군정 시기이긴 하지만 미 군정청이 이거 이후에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화합작위원회니까 46년 6월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7월 달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여운형 김규식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래서 46년도의 일입니다. 그다음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1차가 46년 3월이죠. 그래서 요게 결렬되고 나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나왔던 거고, 2차는 47년 5월부터 열려요. 맞죠? 그래서 전부 다 유엔 소총회 결정이 48년 2월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 이전이고요. 50총 선거가 5월 10일 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보던 거죠. 일본인의 치해복권 인정해주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그럼 나의 경우에는 자, 중국 상인이 양화진 및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은 내륙에서는 안 되는데 내륙에서 하려면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나왔던 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양화진과 한성의 점포를 개설할 수 있고 내륙에서 못하는데 지방간의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서를 안 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것이고 청나라에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랄까 허용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나라들도 요구하겠죠. 특히 일본도 나중에 뭐 최국대우 같은 거 설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 이후에 조선의 내륙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는 거니까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삼림 체벌권을 획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아간파천이 1896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많아지는 거라서 이 이후의 일입니다.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1898년에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방공령, 자 함경도 방공령 이렇게 했는데 1889년에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있고 1890년에 황해도 방공령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1889년에서 1890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3건의 방공령이 있었다. 그것이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에서 개정된 83년에 뭐 방공령 선포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겼다고 해서 손해배상하고 방공령 철회했던 뭐 그 내용인데 함경도 방공령이 있었어요. 그럼 일본 화폐가 이제 개항장에 사용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강화도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인데 그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그죠? 그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부록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할 수 있고요. 일본의 거류지의 범위를 개항장 부도로부터 심리로 정하는 거 하고 조일 무역규칙 또는 통상장정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항세, 쌀과 작곡에 조선의 쌀과 작곡에 무제한 유출 허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자체가 2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록이 그의 부속 조약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9번. 이게 홍범14조가 나왔거든요. 홍범14조. 홍범14조는 갑오 2차 개혁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갑오 2차 개혁의 내용을 찾는 게 좋은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홍범14조 사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통은 홍범14조를 주면 이것이 발표된 이후에 시행된 개혁을 물어요. 그러면 주로 갑오 2차 개혁의 내용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봐도 되지만 홍범14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않느냐 그거를 묻는 직접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자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한다는 얘기는 홍범14조에 있고요. 탁지 아문으로 재정기구를 일원화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갑오 1차 개혁 때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범14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탁지 아문이 탁지부로 바뀌어요. 그럼 탁지부가 재정기구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겠죠.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럼 독립협회 헌의육조에 보면 탁지부가 재정을 또 일원화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자, 그래서 홍범14조에는 탁지 아문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게 아문, 지게 설치, 지게 발급하기 위한 지게 아문은 광무개혁식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대한천일은행이 참 많이 나온다 그랬죠. 1899년에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한성은행 97년, 대한천일은행 99년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한제국 시기의 식사능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만주사변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하고의 사이의 일이에요. 그럼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 소학교는 언제부터 우리가 다시 소학교로 갑니까? 우리가 원래 소학교를 1895년에 만들었었는데 통감부 시기에 요거를 보통학교로 바꾸라 그래요. 대한제국 시기 말이죠. 자, 그러다가 다시 소학교, 이제 그중에 심상소학교만 설치하는데 요게 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한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 국민학교령의 반포로 41년부터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작업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1996년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38년부터 소학교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요. 맞죠? 자, 그런데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청년, 이것도 들어가요. 근데 자, 제국신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국신문은 근대사에서 여러분이 신문들 배울 때 98년에서 1910년까지 발행된 신문, 황성신문하고 제국신문 배웠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 한국 독립당 군이 쌍성보 전투를 하려면 이제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에. 쌍성보 전투가 32년이거든요.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북만주의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 이제 한국 독립당 소속의 군대죠.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 소속인데 양세봉. 이 부대들이 한중연합작전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또 간략하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남은 지방직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기를 제가 강력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